에서 젊은 지도자상을 받으신 네. 분이 69세 감독이시다. 예, 임선혜 감독. 참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젊다라는 게 뭘까라는 의미를 참 많이 갖게 되고요. 그렇죠. 기자 출신이 아닌 기자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기자들도 못 파헤진 문제를 파헤쳤다. 이걸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갑자기 막 뜨거워집니다. 저도 평론가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네요. 그러네요. 어제 기사 보니까 예. 102세 할머니가 마지막 그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로 하늘에서 다이빙하는 거 있죠. 네. 102세 할머니 그걸 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젊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젊으면 젊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그럼 저희도 힘차게 좀 진행을 해보죠. 근데 상황이 지금 독감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데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지금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불안감이 조금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정부를 믿어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들어보고 저희 생각을 좀 얘기를 나눠보죠. 예,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그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나이에 따라서 고령자를 또 구분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대한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죠. 특히 네. 어제부터 만 62세에서 69세 대상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도 아마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 독감 예방뿐만 아니라 독감, 코로나 동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고 사례에 대한 부검을 비롯한 검사, 종합점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과도한 불안으로 적기에 접종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계를 좀 전해드리면요. 어제죠. 26일 0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의 사망 신고가 59건. 59건입니다. 네. 집계됐는데요. 다만 질병관리청에서 일단 46건, 46건을 현재 분석을 했는데요. 예. 사망과 예방접종의 인과관계성이 낮다. 그래서 접종 중단을 고려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정책 소통이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더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된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59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들 이걸 이제 국민들이 해석하실 거냐에 또 달려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26일부터 62세에서 69세 대상 접종이 무료 접종이 시작되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맞으러 가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감은 있지만은 지금 어쨌든 질병청이나 대통령까지 믿고 맞아달라.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독감이 걸려서 폐렴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믿고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박용우 장관이 오늘 독감 예방 접종을 네. 한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국산 맞는 거 맞아? 또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전히 뭔가 백신에 대한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를 보면 뭐 직접적 인과관계 낮다고 하니 한편에서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낮다는 게 없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질병청에서 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조금 더 제시해주고 독감 예방 접종하고 나서 이상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어떤 증세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좀 불신을 줄여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투명한 좀 정보 제공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국에서 접종 수칙을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건강 상태를 봐가면서 계속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몸이 좀 상태가 좋을 때 되도록이면 주사를 접종을 맞아라. 해라. 네. 두 번째로는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이상 반응이 있는지 일단 좀 관찰해 봐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년층과 기저질환층은 특히 주의해서 맞아달라고 하고 또 전문가들이 당부하는 게 길게 줄 서서 찬바람 맞거나 또 사람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뭔가 다른 것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피하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역 수칙 지켜야 될 거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괴담 얘기를 했었는데 괴담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부정확한 정보와 불안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병관리청이 어쨌든 46건이 사망과 예방접종의 인과관성이 매우 낮다라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KBS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지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 일부 언론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외국의 전문가라든가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할 때 약간 부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한동안 코로나19 때도 문제가 된 그렇습니다. 적이 있었죠. 좀 과도하게 네. 공포를 일으킨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에서도 정부에서 잘못하는 부분은 짚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거는 언론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가 왜 독감 사망자 수하고요. 이 독감 사망자 수가 해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이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불명확하다고 그래요. 전문가 말에 의하면 네. 독감이 걸렸다가 보통 폐렴으로 되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폐렴 사망으로 잡히느냐 독감 사망으로 잡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정보 공개를 원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난 10년간 이 백신 보상 받은 건수가 11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후에 이상 반응이라는 게 좀 불가피한 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피해 보상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백신 맞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불안감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에 하나 국가가 어떻게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예.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상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일단 해마다 맞을 때마다 비슷한 결과가 있는 분들은 미리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근데 저희 얘기해 주신 전혜연 평론가 얘기해 주신 69세가 그 임선혜 감독의 나이가 아니라 영화 제목이거든요. 아, 제가 네. 잘못 알았군요. 김현신 씨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뜻으로 얘기하신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김현신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선혜 감독입니다. 임술래 감독이 아니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이제 해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기강회의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을 보도에서 나오고 있던데요. 했다고 하는데 전혜연 평론가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인지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최근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 그러니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에 대한 질타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외교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 유독 외교부의 직원들의 성비 사건이 많다.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 네. 예를 들어보자면 주 뉴질랜드 총영사가 현지 직원 성추행했다는 의혹 이거는 보도를 해드렸었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예. 그쪽 언론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 총리에게서도 직접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었고요. 예, 또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한국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또 주 시애틀 총영사에 공무하는 부영사가 굉장히 좀 심한 막말을 했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관이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었고 강 장관이 사실 굉장히 길게 답변을 했어요. 네.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런 문화가 개인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 장관도 어떤 발언을 했냐면 여론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장관인 제가 어떤 한계라든가 리더십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교부의 문화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 조직에서 탈바꿈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는데 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외교부의 직원들은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얼굴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중요하죠. 이런 문화가 좀 바뀌고 강경화 장관도 좀 더 엄격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솔직하게 힘들다라는 것을 털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 문화라는 게 개인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리더로
리더로서 좀 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에서는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 뭐 남성 위주의 조직의 폐쇄적인 구조에 지금 전환 중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견 수긍을 하면서도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외교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강경화 장관이 2017년에 외교부의 기강 회의를 잡겠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외교부 장관이 행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강 장관이 취임한 지 뭐 1년밖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4년 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외교부의 기강회의라든가 성비위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최근 5년간에 외교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만이 22건인데 이게 지금 17년에 강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16건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이거는 공직기강이 많이 해해져 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제19 감사기 내지는 솜방망이 처벌, 늑장 대응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남성 위주의 조직이라서 외교부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한국과 스페인 간의 전략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공식 행사였는데 그 한국에서 있었는데 스페인의 적심기는 굉장히 빳빳하게 있었는데 같이 관료했던 한국 국기는 많이 구겨져 있어가지고 그때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외교부가 많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도 강 장관이 많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 체코를 문 대통령이 방문할 때도 네. 체코를 명기하는 거를 26년 전에 명칭인 체코슬로바키아로 해가지고 외교적 결례를 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항미 원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6.25 전쟁에 대해서 중국적인 시각에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공식적인 입장 하나 발표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교부나 외교부 장관의 위상이나 존재감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왜일까? 외교부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상태에서 한국 외교 전략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과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 자체의 사기도 많이 다운되어 있고 네. 전반적으로 난국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강 장관이 그동안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교라는 게 지금 한국의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비 문제를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네. 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특성이 통계만으로 말할 수 있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들의 이런 행위가 좋다라는 것이 제가 결코 아니라 네. 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외교부 내에 이런 사건이 신고되고 공개되고 있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저는 네. 이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후에 대응은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하고 통계를 비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보죠. 네. 그러니까 신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성범죄의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사건을 비교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신고하는 걸 누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 자체만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좀 느슨하다라는 지적은 뭐 여야 대부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 뉴질랜드 총영사와 관련한 의혹 관련했을 때 강 장관이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야지 외교적인 특수성 때문에 마치 봐주는 듯한 뉘앙스로 풍기는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 장관의 좀 단호한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지금 여권의 그 쓴소리를 하자면 네.
이게 폐쇄적인 문화, 서열 위주의 문화가 외교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곳이나. 그렇죠. 제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다른 부처도 이 고시 출신 엘리트 공무원들 간의 서열 문화가 있거든요. 기수별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서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내부의 단결력을 결속시키기도 하지만 내부의 문제점을 신고했을 때 그 조직에 다시 못 끼는 소위 말하는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사실 국정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서도 이런 문제 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메시지를 줘야 되고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던 인사를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국정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각 부처에서도 이거 언론 보도 나갔다가 우리 시끄럽다고 비판받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털고 가자, 네. 고치고 가자 이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 네. 뭐 외교부 내 직원들의 권리 의식이 좋아져서 신고 건수가 더 증가한 거는 바람직한 일이죠. 문제는 신고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대처를 후속 하는가를 조치가. 지켜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번에 뭐 주 시애틀 부영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직원들이 신고를 했지만은 공식적인 어떤 그 경고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무원법상의 징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네. 거를 보면은 우리가 신고해서 효과가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문제도 그랬고요. 네. 뉴질랜드 영사 문제도 그렇고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로 뭐 무허가 겸직을 한다든지 미신고 강연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코이카의 기강 회의 뭐 법인카드를 좀 뭐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외교부 관할이거든요. 네. 총체적으로 외교부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많이 좀 미흡한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그래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데이터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 질문을 하면은 장관들이 그 정책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관이든 차관이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국회에서 부처에서 실제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준다면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오히려 잘하는 쪽으로 좋은 채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이 해서 뭐 결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난 문자가 요즘에 이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해로 좀 느껴진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긴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야에 발송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 쪽으로 지금 지침이 마련이 된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재난 문자 진짜 많이 오죠. 네. 보통 뭐 하루에 10개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휴대전화 통화하고 있거나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켜고 있는데 그렇죠. 재난 문자 오면 순간 먹통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이게 화면이 차버리면 그 운전 중에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난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 새벽에도 빽빽 오고 어떨 때는 어떤 문자가 오냐. 힘찬 월요일입니다. 방역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문자가 와요. 그래서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재난 문자냐 문자가 재난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거는 좋은데 예. 재난 문자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문자 방송 국민 불편사항 개선 방안을 냈는데 네네. 심야 시간 밤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 문자 발송을 금지토록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확진자가 미발생했습니다라는 문자는 진짜 필요가 좀 덜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많이 오죠. 예. 그거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또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다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SNS에만 동선을 공개한다. 두 예. 번째. 세 번째는 확진자 수가 적을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확진자 동선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 충청도 확진자, 경기도 확진자까지 날라와요. 네. 재난 문자가. 이게 뭐지?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네. 지금 일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무엇을 또 더 개선을 해야 될지 우리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각자 느끼신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이게 삑삑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꺼지고 이러니까 이걸 차단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차단을 했을 경우 지진
뭐 태풍 이런 정작 중요할 때. 정작 중요한 정보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 전 정부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꼭 해주세요.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긴급 재난 문자로 보내는 건 좀 기본인 거죠. 민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무엇보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늑대 효과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재난 문자 예. 차단해버리는 이유가 이게 소음의 수준으로 넘어가고 정말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좀 국민들한테 설명해줘서 예. 끄지 않도록 특히 운전자분들이 끄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모르는 예. 지역 갈 때 지진이나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빨리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그 이제 처음에는 재난 문자 굉장히 열심히 받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오는데 별로 이렇게 볼만한 게 없다. 이러면 10개 중에 1개 정도다. 이러면은 재난 문자에 대한 그 경각심이 많이 사라지면 정말 그렇죠. 제대로 된 재난 문자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왜 그랬냐 보니까 지자체별로 각각 발송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네. 그리고 재난 문자 그 발송 범위가 지금 수십 킬로미터 반경이라 그래요. 기지국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행안부와 이동 3사가 어떻게 하냐, 이 발송 범위를 수백 미터로 촘촘하게 좁히는 그런 발송 체계를 지금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그 지역에 좀 시군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사실 서울만 해도 동이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거리가 굉장히 멀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